박정희가 옳았다의 저자 이강호 박사님을 모시고 앵콜 강연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박사님 큰 박수로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박정희 옳았다. 아까 말씀드리니까 제가 지난번에 트루스 포럼에서 강연했던 건 조금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많이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이제 요청을 받은 내용도 뭐 요즘 조루차태라고 하면 되겠죠. 이 친구들 보면서 사실은 이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얘기를 좀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만, 제가 그때 트루스 포럼 때도 사실은 이제 조금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얘기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자 했습니다. 사실은 저 친구 참 괘씸하긴 하지만 사실은 또 동기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뭐 또 동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정인을 놓고 직접적으로 뭐 인격적인 비판이나 지적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안 하면서 이제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는 소리가 너무 높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조금만 조정. 요 정도? 아니 마이크 조정을 해주면 좋겠어요. 문사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마이크. 예. 예.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 조국 이 친구가 이제 하는 걸 보니까 상괴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다, 이런 생각이 저도 조금 놀랄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고 그럽니다. 이제 사실은 좀 짐작도 하고 뭐 그러려니 했지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제 종종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운동권이 좀 그렇습니다. 이 좌익운동이라는 게 좀 독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념이, 그러니까 좌당이든 우당이든 뭐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어떤 이념적 몰입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인간에게 어떤 이제 부산물과 상을 이제 남기기 마련인데, 근데 특히 이 좌익 이념이라는 것은 더욱더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후한무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본래 그 안에, 그러니까 선언적인 자기 확신과, 그래서 그게 이제 옳다라고 이제 주어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표현하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처음에는 안 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특히 어디까지 가버리는가 하면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아예 가려서는 안 된다라는 쪽까지 이제 치닫게 되어버리는 어떤 이런 속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악마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괜찮습니까? 예. 그런 거하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 저도 조금 이렇게 이제 글을 이제 매섭게 독하게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한동안 이제 조국 사태 관련해서는 제가 그런 글을 별로 쓰지 못했고 안 썼습니다. 참 안 되는 게, 이번에 참 저도 이제 인간적 고민을 좀 갖게 됐는데, 제 페이스북 대친 중에 옛날 뭐 운동권 동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또 가장 가까운 절친이기도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여전히 좌익입니다. 별로 이제 이 친구도 정치적 견해를 아주 이제 직설적으로 노골적으로 잘 표현은 안 하는 친구인데, 이번에 이제 조국 사태 건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아주 이제 공격적이고 독설적으로 조국을 옹호하고 나오고 이런 모습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렇기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거는 이제 인간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글을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돌아가는 모습을 이제 지켜보면서 설마 했던 친구들 혹은 아는 어떤 지인들이 지나치게 극단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요즘 이제 속된 표현으로는 쉴드 친다고 그러죠. 이제 그 뭐 방어하고 이제 방패가 되고 뭐 이런 뜻으로 그런 어떤 하는 걸 이제 좀 봤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 이제 그 독소에 오염된 그 어떤 그러니까 상태를 이제 다 드러내는구나. 그런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지난번 이제 트러스 포럼 연설을 하면서 조금 이제 낙관적 비장하지만 그래도 낙관적인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면 단순히 이제 격려성에 힘을 내자라는 발언 이상으로 실제로 요즘 좀 느끼는 게 이 친구들 맛이 조금 가기는 한 것 같습니다. 침착성을 좀 잃었다. 이렇게 느껴지고 예전에 그러니까 뭐 운동권 시대에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시절을 기준으로 보자면 좀 음혹하고 힘든 시기에도 비교적 침착성을 잃지 않고 치밀하게 뭐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했던 모습들, 뭐 좌우로 떠나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싸울 때의 모습들 기억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번에 이제 느껴지는 건 이게 이제 없어졌구나. 이런 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이제 상황과 관련해서 너무 저들이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좀 합성으로 묶어서 표현하자라면은 동날하긴 합니다. 참으로 악랄하고 독하다, 동날하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그러니까 능수능란하게 이제 그 무슨 이제 음모론적인 것에 어떤 주제와 대상이 될 만큼 아주 기기묘묘하고 아주 뭐 어떤 그런 어떤 그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별것 아닌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위험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아는 이상으로 한국의 종북 그리고 또 묶어서 또 구체적으로 종북 좌빨, 종북 좌익 빨갱이들의 문제는 사실은 심각합니다. 이건 뭐 양적으로만 봐도 그 통진당이 해산된 게 2013년이었던가요? 예, 13년. 근데 이제 그때 해산 당시에 통진당 당원 숫자가 98,700 몇십 명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냥 일경 듣기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당비를 이제 열심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열혈 당원이 또 이제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왜 이 숫자를 말씀드리는 거 하면은, 러시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른 데서는 종종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러시아의 이제 그러니까 17년 혁명 당시, 그러니까 1차 혁명이었던 2월 혁명 당시에 볼셰비키당의 당원 숫자가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러시아 제국 전체의 인구가 1억 6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5천만 인구 기준으로 하면 3배가 넘죠. 굉장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준으로 보면은 뭐 산술적으로 이렇게 그 인구 비례로 계산을 해보면은 말하자면은 그 볼셰비키 당의 숫자에 비춰 본다라면은 사실상 러시아라면은 30만 당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되는 셈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 당원 숫자면은 당시 러시아에서도 말하자면 이제 원투급에 해당되는 1, 2번쯤에 해당되는 거대 정당이 이제 될 겁니다. 당시 이제 그러니까 뭐 볼셰비키당은 이제 정의 정당이고 그래서 에서 그러니까 이제 핵심 정의 중심으로 꾸린다 그래가지고 숫자가 그렇다 이런 주장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사실은 영향이 못 미쳐서 숫자가 좀 적기도 했습니다. 가장 숫자가 많은 것은 사실은 이제 농민혁명당, 나로드니키라고 불렀던 이쪽 숫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비춰보면은 약 30만이 넘는 당원을 가진 이런 정당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통진당이 운동권의 종북좌빨 흐름에 대중이 권류가 아닙니다. 주사파 그룹에서도 1, 2, 3 순위 안에는 못 들어가는 세력입니다. 이런 건 일반에 굉장히 안 알려져가 있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굉장히 치밀하고 똑똑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 조직화되고 있고 이런 것 이전에 지난 수십 년 동안 누적된 힘, 그리고 솜씨가 다소 떨어져도 종횡으로 얽혀가 있는 인맥의 두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간단치 않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생태계가 강력하게 구축돼서 사실은 의지가 어떤 결단과 문제의식이 없으면 거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스스로 말하자면 이제 정치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념적으로 표현하자면 전향을 한다든가 이런 건 안 하게 됩니다. 그냥 특별히 대단한 존재가 아니면은 대충 그러니까 입만 맞춰주면서 그냥 그렇게 살지라는 쪽을 택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죠. 짧게 잡아도 왜 이렇게 되는 거면 짧게 잡아도 87년 체제부터 보면은 30년이 넘은 겁니다. 더 길게 잡으면은 유신시대까지 쭉쭉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은 11억 당시까지 올라가면은 40년이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유신시대, 그리고 박정희 시대 초창기까지 올라가면 50년, 60년 이렇게 쭉쭉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던 학생운동 시절에 지하서클이죠. 지하서클에 5개 서클이 이제 주류 서클이 5개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5대 서클, 10대 서클, 그리고 15대, 20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5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5대 서클이 이제 주역인데, 이 메인이 되는 어떤 주서클은 사실은 기원이 언제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60년대 초반 혹은 50년대 말까지로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 5개 서클은 어떤 것은 박현채한테 맥이닿기도 하고, 박현채 이름은 다 아시죠? 소년 그 빨치산 경력 자랑하고 하죠. 예전에 이제 어린 시절 말하자면 저도 이분과 이제 마포에 껍데기 팔고 하는 그런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그런 집에서 이래저래 이제 같이 이제 어울려서 고기도 구워 먹고 소주도 한잔하고 해서 기억도 나기도 합니다. 굉장히 권위주의적입니다. 굉장히 그렇죠. 그리고 딱 일견 바로 느꼈던 게, 지금 이제 제가 표현하자면은 이 사람은 전향한다는 건 불가능하구나. 이건 이론의 문제가 아니구나. 왜냐하면은 자신의 삶, 그 소년발치산 경력에 대해서 남들도 그렇게 죽여주고 스스로가 어마어마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랬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서클은 뿌리가 신영복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박성준, 신영복, 박성준 다 통일당 관련자들이죠. 이렇게 이제 맥이 닿습니다. 박현채는 소년발치성이고, 신영복, 박성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간첩이죠. 그죠? 간첩입니다, 그냥. 간첩이 별 겁니까? 그러니까 간첩 그러면은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북에서 직접 직파해서 난파시키지 않은 경우에서를 그런 사람을 간첩이라고 하면은
뭐 지나친 뭐라든가 아니면은 연공 조작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그렇게 이제 느껴버릴 경우 꽤 많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계속 지금도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납파 간첩은 계속 오죠. 그러나 난파도 할 때 이제 그 목적이 있고 많은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 난파하는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특별히 뭘 알아보고 조사해가지고 정보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라면 뭐 하겠습니까? 김신조 같은 케이스가 아니라면 뭐 하겠습니까? 내려와서 조직 만들고 공작을 해야죠. 사람 물리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그걸 무슨 자생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자생 거슬러 올라가면은 원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자생적으로 성장했다라는 어떤 좌빨과 그 다음에 위에서 북에서 이제 내려보낸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느껴지는 바가 꽤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간첩 조직이죠. 또 한편으로는 운동권적인 어떤 논리에 비춰보면은 남한 변혁운동에 옛날엔 변혁이라고 했습니다. 변혁운동에 그런 어떤 형성된 조직화된 조직화된 이제 지도 세력이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게 원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 겹칩니다. 물론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만 조금씩 이제 구분을 해내고 실제 이제 내막을 아는 사람들만 이제 그렇게 이제 살펴보고 하는데 인혁당, 통역당 다 인혁당은 이제 2차 인혁당 그러니까 74년도에 민청학년 사건과 함께 근거되었던 인혁당 재건이 사건 74년도죠. 인혁당 재건이 민청학년 사건 그때 같이 이제 근거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곧바로 그게 2차 인혁당 사건이죠. 판결이 나오고 선고가 되면서 8명인가요? 바로 사형을 집행했죠, 곧바로. 그래서 이제 사법 살인이다, 어쩌다 끔찍하다, 이런 것들은 계속 민병 같은 데서는 그런 거 이제 떠들어 삭고 하는 파리들은 계속 떠들어 삭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와 다르게 이제 서둘러서 그렇게 집행을 했다라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김일성 만세고르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형집행을 받으면서. 제가 책에도 쓴 거니까 이제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러니까 대학 시절, 운동권 시절에 배우고 가르쳤고 했던 게 그렇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4대 공안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통역당, 인혁당, 통역당, 해방전략당, 난민전. 인혁당 사건 이제 1964년, 통역당 1968년, 그 다음에 2차 인혁당 사건은 이제 74년도에 있었죠. 그 다음에 68년도에 근데 통역당 사건과 이제 같은 시기에 교수들, 학자들 이런 이제 중심으로 한 해방전략당 이런 게 있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제 운동권 시절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배웠고 비중 있게 이제 배웠고 또 후배들한테 가르쳤습니다. 난민자는 다 아실 겁니다. 이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 4대 공안 사건에 대해서 지하석걸에 남아있던 친구들은 꼭 이제 공부를 합니다. 배우고 그리고 떨어져 나가지 않은 친구들은 1년 뒤에는 또 후배들을 또 가르치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공조작은 없었다. 이것은 남한 변혁운동의 피 어린 발자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죠. 저쪽에 이제 민주파리들, 또 민주파리로 위장한 빨갱이들이죠. 이 친구들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 연공조작을 전가의 보도로 휘둘러대던 그런 어떤 끔찍한 시대였다. 거짓말이죠. 연공조작을 전가의 보도로 휘둘렀던 게 아니라 연공조작론을 전가의 보도로 휘둘렀고 거기에 대해서 참 박정희 대통령도 그리고 공안당국도 아마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안 알아주니까. 예, 이해가 잘 안 되고 끊임없이 철보로는 어떤 거니까 그 순박한 어떤 또 그 소위 이제 민주 인사 내지는 어떤 야당 사람들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못 모르고 계속 덤비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거죠. 74년도 이제 민청학년 사건 그 다음에 75년 1월 달에 연두기자회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민청학년 사건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설명한 내용이 이제 거기 보면은 그 연두기자회견문 내용 자체가 뭐 그 대통령 기록물 이제 거기에 다 남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도 부분적으로 남아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환하게 다 간파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중에는 이 관련자들 중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 못 모르는 학생도 있고 선생도 있고 건달도 있고 그 다음에 좌익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빵사리하고 나오는 그래도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명백히 반공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이런데 엮인다.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이제 저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빨갱이들이 우리가 빨갱이입니다라고 간판 달아놓고 그런 거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빵 맞는 얘기죠. 예. 근데 김대중 DJ는 예. 딱 알고 있었겠죠 뭐. 그 사람이 뭘 모르겠습니까? 근데 Y에서는 아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예. Y에서가 어쨌든 이 사람은 빨갱이는 아니죠. 좌익은 아니고 방관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제가 이제 그쪽에 이제 있는 분들과 같이 일도 하고 이제 그랬었기 때문에 그 인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직접 당사자가 겪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심각하게 잘 못 느끼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별거 아니래요, 자꾸.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어떤 이제 식사 자리에서 제가 이제 언쟁을 하고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 이제 운동권 출신들 그리고 명백한 좌익인데 그게 이제 자꾸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이제 문제였습니다. 이걸 이제 일찌감치 적극적으로 제압을 하고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걸 방치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방치가 되고 그랬어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방치되고 내던져져 버리고 있으면서 이 독초가 붉은 독초가 더 심하게 자라나 버렸는데 우선 이게 이제 그 싸구려의 이제 정치적 목적 때문에 그렇기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DJ가 얘기했던 뭐 젊은 비수율 그런 용어 기억나시죠? 예. 그때 그 다음에 그걸 보고 흉내내서 뒤따라서 Y에서도 그랬죠. 그러면서 그리고 이런 분위기 뭐 젊을 때 좀 그럴 수도 있지라는 뭐 이러면서 막 그 다음에 또 사실은 이제 그 시절에 워낙에 그러니까 이 좌익 사조가 광범위하게 대중적으로 휩쓸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막 그냥 스스로도 대단한 긴장을 안 가지는 이게 이제 대중화됐을 때의 무서움인데 이런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소련 동구권이 이제 몰락을 하고 이제 그 시기, 노태우 정권 시기, 그 다음에 와이에스 정권 이런 시기만 해도 일단은 뭐 현실 사회주의 체제도 무너졌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민주화를 둘러싼 근본적 긴장 상태도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운동권 출신들도 많은 경우 느슨해져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계속 뭐 사회주의냐 뭐 이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노무현 정권 시절 들어오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광범위하게 좀 대중적으로까지.
대중화됐던 좌익 사조에 감염됐던 어떤 이런 어떤 산발력 세대들이 일종의 재결집 상태를 좀 보였습니다. 뭔가 하면은 김대중 정권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좀 그렇지 않았었는데 연이어서 말하자면 이제 그들의 표현으로는 진보 정권이죠. 말하자면 좌익 정권이 연거푸 2차례에 걸쳐서 등장을 하게 되니까 이런 분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 우리가 맞았잖아. 그거 봐, 우리가 맞잖아. 이렇게 되면서. 아, 그때 노무현 정권 시절에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일종의 폭주 상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막 질주가 시작을 하고, 조국이가 뭐 그랬다면서요. 그 어쨌든 뭐 보도 나온 거 보니까 국가보안법은 궁극적으로 어쨌든 폐지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사실은 그 김대중 때만 해도 국가보안법 폐지는 김대중 그 진영에서도 그런 거 안 들고 나왔습니다. 김대중은 오히려 이제 급도 좀 있는 사람이라 해도 조심스러워하기도 했겠죠. 쏘면 얼마나 음흉했겠습니까? 뭐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 시절이 되자 제가 이제 그 사실 그쪽에 친분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관련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극구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지금 이제 사문화된 거나 다름없지 않느냐. 사실 그랬습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잡혀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기 이제 그쪽에 이제 그 있는 기관에 있는 네.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기관에 있는 이제 제가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야, 안 잡냐? 간첩 좀 잡아야 될 것 아니냐? 제가 이게 좀 사실은 이제 그 뭐 전향이라는 게 잘 안 되고 하지만 일단 저는 뭐 그 처음부터 운동부 시절에도 주사파도 아니었고 체질적으로 그쪽을 좀 싫어하는 데다가 이미 철저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뭐 더 이상 빨갱이는 아니었던 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있는 친구한테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한 거죠. 안 잡냐? 야, 알아도 못 잡는다 이렇게 답했어. 영장이 안 나온대요. 알아도 못 잡는데요. 알기는 안 돼요. 아, 이게 이제 그런 상태인데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납득을 물론 그때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친구들은 왜 그럴까? 마침내 이제 이번에 이제 조국이가 이제 장점이기도 하기도 하고 무지몽매해서 그러기도 하고 저 친구들은 이제 뭐 옛날에 이제 좌익식의 표현을 빌자고 하면은 좀 좌익 소화병적인 소용주의적인 어떤 기질이 다분한 어떤 이런 친구죠. 그러니까 뭐 요즘에 흔한 표현은 관종, 관심종자, 관심받는 걸 갖다가 아주 이제 그 갈망하는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거. 근데 뭐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내 책임에 달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지 않습니다. 그죠? 예. 이제 그런 부류들이 지금 이제 다 드러내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결국에는 보면은 민주화 민주진영, 민주화 그들의 이면에 겹겹이 중층적으로 단계적으로 누적되어 있던 부분들이 차근차근 이렇게 다 본 모습을 드러내나가는 과정 아니겠나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그러면은 결론부터 이제 보자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목적은 뭐냐, 뭘 하겠다고 그러는 거냐. 물론 이 친구들도 뭐 그렇게 뭐 치밀하게만 하고 이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실수도 막 합니다. 근데 아무튼 열망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주의 하자라는 거죠. 정권 하자라는 거죠. 안 돼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라고 뭐 예전에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하면은 그 지나친 어떤 거니까 극단적인 어떤 매도 아니냐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좌파가 아닌 그러니까 우파 진영에서도 좀 온건한 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게 이제 안 되라는가 하면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는 게. 좌익의
전국에서 전향을 해서 보수 우파가 되려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좌익은 아닌갑다, 좌파 이념은 좌익 이념은 틀렸는갑다라고 실증을 내는 것만 가지고서는 회의를 느끼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 선에서는 계기와 기회만 생기면, 그리고 뭐 인간적 관계 꼬드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다시 또 역전돼서 되돌아가 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좌익 출신들이 보수파가 되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좌익이 되기 위해서는 선동당하고 간단한 도식적인 어떤 뭐 강령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읽어나가면 비교적 쉽게 빠른 시간에 그렇게 되어버리지만, 우파가 되는 길은 조금 멀고도 험하다. 공부가 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자신을 정돈할 수 있는 논리 자체가 잘 구축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은 보수우파의 이념의 본질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과 세계의 모순으로 가득 찬 그 자체를 그대로 직시하고 이해하는 그런 어떤 거니까 를 길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악을 맞추는 그 수준을 넘어가죠. 어렵죠. 그러니까 깊어져야 되는. 근데 좌익은 그렇지가 않죠. 더군다나 공부할 때 전혀 그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저 친구들은 아는 게 없습니다. 문재인이 저게 왜 저런 미친지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 좀 정신이 이상한 것 아닌가라는 느낌까지도 주죠. 이런 어떤 거니까 엄청난 지금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어 오르는 이런 과정에서 난데없이 172억인가요? 돈 들어가지고 뭐 자기 개인 뭐 기록관 만든다고. 제가 이제 저쪽 사람들을 좀 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서 하여튼 좀 그 중에서도 좀 특이하구나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이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일정한 단계 수준이 되고 하면은, 좌우운동이 일정한 단계 수준이 되고 하면은 그런 놈들이 설칩니다. 제1단계에서 혁명운동의 좌익혁명운동의 초창기에 등장한 제1그룹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시아로 비유를 하자면은 레닌이나 뭐 이런 단계의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2월 혁명 당시에 1만 2천 명이었던 당원이 10월 혁명 뒤에 급팽창합니다. 그죠? 10만 넘고 20만 넘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준비된 게 아니라 17년 이제 10월 혁명 이후에 급속하게 팽창을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미 대선이 결정됐다 생각을 하고 늦기 전에 올라타자고 막 몰려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간단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놓치면 안 된다. 6.25 때도 비슷한 일 있지 않았습니까? 빨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인민군 내려와가지고 세상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니까 어쨌습니까? 옛날 머슴들 뭐 이런 친구들 뭐 완전 채워줬다고 신나가지고 날뛰고 죽창질하고 막 돌아다니고 그죠. 이 친구들이 좌익 이념을 뭘 알겠습니까? 완장과 함께 탄생하는 어떤 이런 거죠. 사실은 문재인은 이제 그런 쪽에 많이 가깝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비유적으로 보자면은 성골, 진골 이런 급에는 아예 들지도 못하는 육두품급도 사실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쪽의 세계에서의 급은 조국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도가 저는 그게 사실일 거라고 보는데, 문재인이가 고민을 했다. 테이블 앞에는 뭐 반반의 가능성을 각각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임명을 철회하는 거하고 임명시키는 거, 거기에 대응한 두 개가 동시에 준비되어 있었다. 맞을 겁니다. 그런데 당 쪽에서, 즉 바깥쪽에서 강력하게 조국 임명을 밀어붙였다, 그걸 받아들였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문재인이가 가만히 살펴보면 똥꼬집 투성이이긴 하지만 중요한 그런 어떤 거니까 키가 되는 어떤 결정은 본인 자신이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들을 살펴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념과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저런 어떤 중요한 어떤 결정,
그 다음에 이제 남북 문제와 관련된 것들, 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자신의 그러니까 판단과 입장에서 일관되게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떨어지고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인간은 그 수준에서의 일정한 일관성은 습관적으로 갖기 마련입니다. 근데 문재인이 좀 안 그렇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저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저 사람 하여튼 좀 해괴한 사람이긴 하지만 뭐 정신 이상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그렇게 이제 침착한 관찰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무식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도가 안 돼가 있는 사람이지만 끊임없이 다른 어떤 거니까 주문을 받고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마음대로 자신이 알아서 결단 내리고 이런 거는 못하고 왔다 갔다는 모습도 보이지 않냐 이겁니다. 조국과 산호맹,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막 카메라 끄지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뭐 워낙에 많이 나온 얘기가 되니까 산호맹 사건이 언제 때였습니까? 87년 이전 시대의 사건이 아니죠. 그죠? 80년대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죠?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는 알려줄 만큼 알려주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으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운동권의 대주류, 본류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 대단해 보이는 그리고 소동이 일어났던 그리고 숫자로 간단치 않았던 통진당이 본류, 대주류가 아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산호맹도 사실은 저 여러 단계 외곽에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또 그런 친구들이 과격한 짓을 합니다. 과격한 짓을 합니다. 모든 이제 역사 속에서, 혁명사 속에서 발견되는 어떤 거니까 그런 현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신을 빠르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후발 그룹들이 과격한 이런 걸 하기도 하죠. 80년대 이제 소위 87년을 앞둔 이제 민주화 이런 투쟁이 계속 진행이 될 때, 그러니까 본류 대주류 그룹에서는 가장 앞세우고 몰두해야 되는 것을 그냥 반독재 민주화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친구들이 그래서 도전을 많이 받죠. 이 흐름들이. CA그룹에 이어서 그 하나의 이제 지류가 산호맹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CA그룹이라는 것도 주류, 본류 세력에 대한 도전 세력이었습니다. 보다 더 원래 급진 과격 경쟁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막 치고 나오고, 뭐냐, 그 이상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주류 세력들은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대주류 세력의 본질이 뭔가 하면은 사실은 주사파입니다. 그게. 흔히 가장 이제 이렇게 알려져가 있는 게 그것 아닙니까? 주사파의 등장이 통속적으로 알려져가 있는 것은 김영환이 강철서시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퍼져나오고 정면화되고 최종적으로 굳어지고 이렇게 돼서.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누가 하나의 특정 그룹이 누군가가 등장을 해서 그래 하면은 그렇게 빠르게 휩쓸린다는 게 자연스럽나요? 그렇지는 않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30년 더 넘어서 40년, 50년, 60년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오랜 뿌리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근데 그게 곧바로 갑자기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 시기를 계기로 해서 막 때마침 이렇게 된 게 실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환 그룹도 외곽에 있던 어떤 그러니까 본류 대주류 쪽에 있지는 않았고 부분적인 어떤 이런 세력이 치고 올라온 겁니다. 김일성 들고 나왔고 주체사상을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들고 나왔던 거죠. 뭐 통진당 이석기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이런 거였죠. 근데 이미 그때는 무르익어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사파 세력들도 반미투쟁, 반제투쟁, 반미투쟁을 제외하고서는 1순위로 맺고 있었던 것은 이렇든 저렇든 직접적인 어떤 사회주의 이제 혁명이 아니라 민주화였습니다. 연구하면 민주화를 통해 가지고 그 공간을,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좀 프로페셔널한 어떤 좌익이라면은 그게 중요하다는 걸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뭐 거기에서는 동일했기 때문에. 근데 이 본류주의 세력의 입장에서 계속 더 급진적인 것을 치고 나오고 하는 부분들을 제압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직접적인 어떤 사회주의적인 강령과 노선을 내걸자라는 세력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이걸 눌러나가면서 오히려 핵심 주류 세력들이 겨냥을 한 것은 나중에 그대로 진행이 되었고 다 나타났죠. DJ가 젊은 비수혈이라고 해가지고 DJ가 원해서 바람이기도 했었지만 또 반대로 운동권의 이제 김수관 주류 세력의 입장에서는 원래 일찌감치부터 그렇게 제도권에, 그래 이제 표현을 빌자라면 보수 정당이라고 합니다. 예? 침투하고 들어가서 둥지를 털고 궁극적으로 거기서 영역을 확보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영향력, 주류 세력이 될 수 있는 걸 확보한다는 게 목표였습니다. 지침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가라. 각계각층에 침투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참 이거 듣고 보면 참 끔찍한 얘기인데, 자랑인지 아니면은 너스레를 떠는 자랑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걱정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불가리아 총리를 만나서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열심히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남한의 통일당 당원이 3,000명밖에 안 돼서 참 걱정이다. 3,000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그러니까 빨갱이 3,000명은 그 골치하고 엄청난 숫자입니다, 사실은. 아니, 볼셰비키당 당원 숫자가 12,000명밖에 안 되는데 인구 5천만에 3,000명이면 그거 무자입니까? 뭐. 러시아 혁명의 볼셰비키급이죠. 그래서 3,000명이 안 된다, 밀사포에서. 근데 그때 뭐라고 김일성이가 얘기했는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자꾸 이제 숫자가 줄로 타격을 입은 것은 자꾸 보니까 이렇게 이제 모험주의적이고 맥동주의적인 어떤 거니까 이런 투쟁을 하면서 아까운 역량을 소진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또 어울리지 않는, 잘 적응도 못하고 정착도 잘 안 되는, 계속 공장에서 뭐 노동운동 일으키겠다고 이래서 할 것이 아니라 전망으로, 학교로, 참,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 했죠. 그래 됐습니다. 이렇게 누적이 될까. 근데 그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 게 직접적인 도전과 도발, 그러니까 현행법상에, 그러니까 방송법이든 보안법이든 것은 직접적 접촉이 안 되면서 소프트하게 진행되는 이런 게 되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면은 이제 민주화가 됐다라면은 뭐 어느 정도는 사상과 이념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됐는데 라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하겠어, 이렇게 되면서 방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젊은비 수혈 문헌에서 하면서 DJ가 앞서가니 그렇게 하니까 YS도 뒤따라서 이러면서 앞서갈 입술을 막 들어갔습니다. 차곡차곡 채워지고. 지금 민주당은 어떤 정당이냐? 빨갱이 정당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좌익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머리를 흔들어대는 사람도 간혹 나오죠. 실제로 뭐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비판하고 지적을 하든가 간에 본인이 머리를 흔들게 됐었다는 얘기가 솔직하고 정직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그런 사람들은 종종 있습니다. 고민이 많을 겁니다. 왜 고민이 많겠습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일부만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은 골감 자체가 좌익입니다. 그냥. 이렇게 성장을 누적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무처부터 시작해가 전국의 조직 라인으로 다 채워버렸습니다.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전성기에 일본의 사회당보다 훨씬 좌익 정당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렇게 채워버린 좌익들의 대주를 보류가 운동권의 본질이 그랬듯이 친북 종북입니다. 그냥 운동권 본류가 그렇습니다. 통일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당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북한에서 통일당만큼 대접을 해주지는 않았지만 인혁당도 친북은 마찬가지죠. 예,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운동은 원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다 채우고 바꿔져 버렸으니까 이제는 뭐 특별한 은밀한 뭐가 아니라도 하나의 이제 세계가 구축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깥쪽에 더군다나 이 당의 바깥쪽에 두툼하게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각가지 영역에서 누적되어 있는 이런 어떤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연입운동가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개그맨도 있대요, 그죠? 예. 김초동이 이렇게 날뛰게 된 게 신영복 때문이죠, 그죠? 헛바람이 들어갔습니다. 예. 뒤늦게 이제 그쪽에 뭐 공부한다고 학교 들어가가지고 신영복이가 좀 이제 엉덩이 쳐주면서 또닥거려주고 뭐 이렇게 가니까 간이 벌밖에 나오게 되고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사람이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예, 이렇게 돼버리면서 자기가 이제 뭐가 되는 것처럼 폭주해버린 거죠.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연예계, 영화계, 일반적인 연예계보다도 영화계 같은 경우에는 매우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법조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만이 아니고 검찰 쪽은 좀 속성이 좀 달라가지고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검사들은 조금 깡패들이 되는 보니까 그러니까 일상의 기질은 그런데 좀 더 어울리는 것 같고요. 근데 판사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은 제 시기에도 저도 저 서클에 이제 동료 후배들 막 공장에 못 가겠으면은 고시공부해가지고 합격 빨리나 해라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막 대학원 가서 막 힘들면 막 다 치우고 대학원 가가지고 학위 빨리 있다고 대학에 빨리 자리 잡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분대 이제 친구들은 교사 빨리 돼라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우리법 연구회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우리법 연구를 시작시킨 제 또래 그 시기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전교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일본의 뭐 그런 것들을 보고 또 흉내도 많이 내고 하면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좀 진행시켰죠. 이미 이제 뭐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누적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알아서 할 테니까 하라고 하면서 많이 보내서 차곡차곡 누적돼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산업행 그룹들은 그 중에서도 2단계, 3단계의 이제 외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영향력이 없었죠.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과격한 것을 들고 나왔죠. 사회주의 혁명 바로 하자고 들고 나오고. 그래서 그때 정말 피곤해하고 골치 아파했습니다. 전체 무도권에서. 저 또라이들 때문에 아주 피곤해 죽겠다 뭐 이런 거예요. 조기는 따지고 보면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쓰기 위해서 엮은 백태웅이죠. 이런 케이스가 라고 보면 됩니다. 산업행위의 이제 핵심, 뭐 그다지 이제 그런 걸 평가하는 자체도 별로 가치 없지만 따로 있죠. 그러나 산업행 그룹은 이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이 그런 정도 수준의 조국이가 그래서 이제 따지고 미치고 공부 많이 안 했습니다. 막스리는 공부를 그다지 제대로 많이 한 친구는 아니에요. 굉장히 어설프게 굳이 얘기하자면은 사회가 사전 수준의 이런 영어 구사, 논리 구사를 하는 거 보면은 그 수준에 굉장히 많이 머물러가 있습니다. 세련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2단계, 3단계 방정식처럼 구사를 해내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어설프게 마치 그러니까 그
뭐 공산청년동맹 수준의 논리구사 수준을 못 벗어나죠. 프로페셔널한 논리구사력은 안 보입니다. 공부가 덜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뭐 이제 운동 시절에 부산에서 이제 조직 활동도 좀 했습니다. 부산 지역을 좀 만들어내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막 그냥 부산 빨갱이를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좀 친했습니다. 지방의 부산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소위 PDML 이 양쪽으로부터 다 좀 독립대가 있는 성향 경향을 보이는 그룹들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의 또 2단계, 3단계 외곽에 또 엮여가 있었던 유의 사람이 이제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될 겁니다. 물론 문재인이라는 사람도 대학 시절에 소위 반유식 민주화 투쟁 뭐 관련이 있고 경력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사람 뭐 아는 게 또 그거밖에 없을 테니까 고시 공부한 거 제외하고서는 아는 게 이현이밖에 없는 사람 아닙니까? 전환 시대의 논리 뭐 이런 거밖에 실제로 그런 정도밖에 모르기 때문에 무식하면 용감하고 과격한 거죠. 깊게 생각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창기 이제 모습들을 보면은 좀 이제 뭐 좀 그랬습니다. 돈벌이에도 매우 몰두하는 스타일도 있었고, 나름대로 뭐 어떻게 뭐 좀 뭐 운동을 주변에 뭐 이런 것들 뭐 하기도 했었지만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런 입장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조국이는 이제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그룹에서는 일찌감치부터 이렇게 보면은 조국이를 이제 좀 주목하고 있는, 그리고 본인의 또 그러니까 속된 야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내려가서 활동을 할 때 이름이 종종 자주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도 문재인은 존재감은 전혀 없었고요.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실제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노무현 같은 경우에는 이러저러 모든 것을 떠나서 본인의 기량만큼 활약을 하고 영향력을 스스로 만들어냈던 사람.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자질은 좀 대단한 사람이죠. 머리도 좋고, 우선.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 참 이제 평가하기가 참 묘한데, 완전하게 이제 굳어져 가지고 있는, 이제 그래서 더 골치 아프기도 한데, 완전한 빨갱이라고 하기는 좀 아닙니다. 아닌 사람이었어요. 예.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모든 나라의 혁명사, 좌익운동사에서 이게 나타나고 하는 사례들을 보면은 레닌의 표현을 빌자라면은 썰모있는 바보 내지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고 하는 용공분자들이 더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아니라 공산주의, 공산당도 허용하고 좀 받아들이고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조금 이제 급질 리버럴 뭐 이런 류의 사람들이 사실은 더 골치 아픕니다. 확실한 빨갱이도 아니기 때문에 확 때려잡기도 뭐하고. 그런데 이런 류의 사람들이 개인도 그렇고 집단이 되면은 늘 이래 이제 그 골치 아픈 악성 빨갱이들에게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 버리는 역할을 많이 하죠. 노무현도 좀 그런 류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렇지가 오히려 않았다 라는 어떤 사람이다. 바깥쪽에 신경도 쓰고 그 육두통도 안 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는 운동권의 이 문화 흐름은 족보 사회입니다. 족보. 좌익 세계는 족보의 세계입니다. 족보. 다르게 표현하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당원명부 아닙니까? 당적이에요. 당적. 족보죠. 족보.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름대로의 그 족보에 가깝게 행정적으로 관리되고 이렇게 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뭐 이런 것들. 그만큼이나 특이하게도 다른 나라도 그랬습니다. 특이하게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화가 좀 봉건적인 문화가 좀 있습니다. 경력 따지고 투쟁 경력이죠. 뭐 이것저것 뭐 따지고 말은 직접적으로 내놓고 안 하지만 다 헤아리고 있습니다. 어디 출신인가 이런 거 다 보죠.
그래서 알아서 기고 막 그래 합니다. 그게 지금 이제 운동권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그 질문을 받고 이제 설명 이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내부의 혹시 내부 갈등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제 포진 구조 양상은 어떻게 했는가 뭐 이런 부분입니다. 우선 크게 봐서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운동권의 대중의 본질 자체가 차라리 주사파가 하면 금방 이해가 되듯이 종북입니다. 그냥 친북 종북이 본색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던 세력들 운동을 그만뒀던가 아니면은 결국에는 굴복으로 다 기어들어갔던가 다 그렇게 됐습니다. 노회찬, 심상정 이 사람들 주사파 아닙니다. 인민노령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거기 이제 선배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그랬었는데 PD 계열 오랫동안 내려오는 이제 그 노동운동에서 직접적으로 맥을 따고 쭉 내려오는 흐름이 있습니다. 미국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김문수 지사 있고 그렇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혹시 이름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정강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도 전향을 했죠. 그럼 이분이 노동운동에 엄청나게 그러니까 세력과 그 조직을 구축을 하고 대단한 어떤 그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분은 주사파가 아니고 종북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X친한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향을 하게 된 거겠죠.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운동권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운동권 출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친북적 성향을 가지고 그 성향을 유지하면서 계속 가다 보면은 빨갱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분리가 안 됩니다. 빨갱이와 친북, 종북이라는 것은 분리가 안 되고 어느 쪽에서 먼저 시작하든가 간에 친북으로 시작을 하면은 설사 처음에는 빨갱이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종북적으로는 빨갱이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종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좌익활동을 끝까지 계속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심상정처럼 됩니다. 저 사람은 뭡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주사파는 아니거든요. 주사파 책 읽어본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타협해가지고 거기에 기생하는 내지는 뭐 달리 보면 뭐 굴복했다고 본인은 인정을 안 하겠지만 그냥 묻어서 그냥 가는 거죠. 산호맹도 조국 같은 경우에서도 주사파 아니죠. 뭐 산호맹 아니니까 그죠. 산호맹은 북한에 대해서 X 끊는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사파 돌릴 때처럼 정치적 돌릴 때처럼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위 시민단체라는 쪽에 광범위하게 또 이들이 포진을 해가지고 세력을 또 형성시키고 이렇게 쭉 굴러갔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다 채워버렸습니다. 정말로 그냥 일색화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래서 구분할 필요가 그다지 없다. 그러니까 그 각 이러저러한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서는 원래 김일성이가 그렇게 얘기했듯이 각계각층에 침투하고 그 다음에 자리 잡고 뭐 마지막 학계도 문화계도 그리고 뭐 시민단체 이런 것들도 강조했을 만큼 참여연대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저는 이제 박원순을 보면 조금 웃길 때도 좀 있는데 네가 언제부터 빨갱이였냐 인간아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이 사람도 늦바람 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속된 정치적 목적에서 나는 이제 이 세계 사람이구나 앤드 그 다음에 출세도 하고 싶고 같이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막 설치고 뛰고 막 그러죠. 그래서 초조감이 느껴질 정도로 과한 소리들도 막 해대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 참여연대에 포진된 거기에는 프로페셔널한 어떤 그러니까 이게 갱생 불가능한 이런 빨갱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정쩡한 진짜 시민운동 한번 해봤으면 친구들까지 다 있죠. 근데 쭉 빨려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저런 게 막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또래 정우의 이 친구들은 막 그냥 이래저래 따질 것도 없이 일색화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다 이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공격적인 어떤 표현에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은 어떤 정권이냐
빨갱이 정권입니다. 그냥 사람들 그렇게 다 채워버렸죠. 원래 빨갱이 정권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빨갱이 아닌 사람을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연인도 그랬는데요. 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핵심적인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그리고 쓸모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쓰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매도하고 공격하고 아웃시키려고 하죠. 윤석열이가 뭐 그런 케이스겠죠. 일 잘하고 막 때려잡으면 야, 저 완전히 망망으로 제격이다 생각을 했는데 말 안 듣고 저래 나오니까. 근데 뭐 윤석열이가 빨갱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냥 뭐 그런 사람이보다는 천상의 이제 그 칼제비 뭐 이런 사람 아니겠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원칙대로 살고 거기에 재미와 보람을 느끼는 뭐 이런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통제가 잘 안 되는 거겠죠. 근데 뭐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막 나오고 막 하는 거죠. 김현종 그 뭡니까 지금 저기 이제 미국도 왔다 갔다 이 사람이 이제 또 웃기는 케이스인데 빨갱이 출신 아니죠. 예, 이제 웃기는 정말 웃기는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이제 나대기 좋아하는 초삭거리는 요즘 아이들 표현은 관종이죠, 관종. 그러니까 막 던지고 막 씹으리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 쓸모 있으니까 쓰고 그 다음에 원래 그런 친구들이 이제 나서게 되고요. 근데 핵심들은 발언을 잘 안 합니다. 저는 이제 보면 좀 알죠. 입을 잘 안 뗍니다. 유시민은 꽤 족보 있고 핵심에 건져간 사람이지만 전상 이 사람은 통제 불가능한 그래서 조직 핵심 쪽에서는 안 키워주는 사람이죠. 사고 날까 봐서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뭐 조사 때니까. 근데 이제 쭉 이렇게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지하운동 패턴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 됐을 때의 그리고 운동부 시절에 이제 학생운동 시절 저를 뭐 직접 지도하기도 하고 했었던 이 사람들. 저는 이제 알량하게 이제 뭐 학생장 당선이라도 된 제가 활동한 건 없습니다. 학생도 그 관련해가지고 바로 잡혀갔으니까. 근데 어쨌든 당선이라도 된 경력이 있지만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으면서 그래서 뭐 무슨 뭐 투미장 이런 것도 없고 하면서도 근데 어느 순간 민주당 쪽에 자리 잡아가지고 야, 그 당내에 실권이란 실권은 다 움켜쥐어 버린 이런 사람도 있던데요. 그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맹활약을 하고 중요한 시기마다 뭐 공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장악하고 있더만요. 이런 시들이 있습니다. 정말. 계속 이들은 그리고 거기서 몇 마리 하면은 정청래 같이 조금 좁고 저 바깥쪽에 있는 친구들은 뭐 상황을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나대에 가다가도 뭐 불리기 좀 있어도 저 공천 탄압 같은 게 있어도 여기 이제 새누리당 한국당 쪽의 사람처럼 들이받고 싸우고 이짓 안 합니다. 깨갱하고 그냥 찌그러집니다. 이걸 배워야 한다고 할까요? 우째야 한다고 할까요? 사실은 좀 저는 막 그럴 줄도 좀 알아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것들이 이제 속이 쓰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공천 탈락하고 하면 들이받고 그냥 당사에 찾아가가지고 들어놓고 난리치고 그래가지고서는 경쟁이 되겠나 상대가 되겠나 이런 걱정을 지금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도 따지고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뭡니까 그 공천파동 문제하고도 무관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저쪽에 민주당 쪽의 세계에서 그런 일 벌어지는 거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공천파동 같은 거 못합니다. 죽습니다. 그냥. 어떻게 죽느냐? 조용히 그 세계의 관계구조 속에서 쳐내버립니다. 끌어버리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완전 무력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못하죠. 그런 일은 안 벌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에 이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이제 실상 구조는 좀 그러하다라는 거. 그리고 아마도 내부의 이제 갈등, 그 다음에 약간의 견해차, 약간이 아니라 심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뭐 너분들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운동권이 지금 현재 저쪽에 오랫동안 진행됐던 상황,
그리고 현재 이렇게 되어가 있는 분위기상 사실은 내부 평정 상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그런 싸움에서는 오직 정치만 해오고 운동을 해온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몸에 익숙해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잘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멸을 만들어낼 만한 내부 분란은 좀 피해 나가는 게 좀 있습니다. 오히려 뭐 핵심들은 발생을 한다라면은 오히려 완전히 그렇게 이제 핵심적인 것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약간 외곽적인 쪽에서 야 이거 아닌데라는 게 나오겠죠. 금태섭이는 빨갱이 아니죠. 그죠? 예, 그런 겁니다. 그 외에 등등들 또 야 이래가지고서는 오히려 우리한테 더 안 좋다 이런 사람들이 간간히 나오고 뭐 이런 것들 여기에서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사망으로 보면은 제가 제 느낌으로는 제가 이제 토스포럼 연설 때도 이제 강연 때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막 그냥 약간 과하게 얘기한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저들도 을이 좀 빠졌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침착하게 진행시켜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좀 과하다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저들도 이제 허둥대고 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뭐 벌써 우선 그러니까 반일 소동 벌일 때부터 이거 뭐냐 너무 빠르다. 만약에 지금이 12월 달쯤 된다 그러면은 속수무책이겠죠. 그 분위기가 확 타고 그냥 가버리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한 이슈를 가지고서 반년 이상 8개월씩 이렇게 계속 가지는 안 하죠. 그 이후에 계속 일이 발생을 하고 또 다른 뭐 이런 게 관심이 쏠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반일 소동 가지고 재미 보려고 했지만 다른 일 바로 터지지 않았습니까? 조금 문제 또 터지고 이랬던 거죠. 별의별 일을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태국과 지소미아 뭐 이런 분들도 황당무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도 다급해서 저는 한 거라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어차피 저 문제는 그렇게 이제 그 말하자면은 궁극적으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한미일 삼각 동맹 구조를 깨뜨려 나가고 끊어 나가는 거는 계기만 잡으면 기획만 있으면 해 나가야 된다라는 궁극적인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겸사겸사 했겠죠. 그러니까 이때 반드시 한다 이렇게 보다도 막 계기로 갖고 기회를 만나서니까 막 하자 이렇게 했겠죠. 사실은 그게 상식적인 판단이 아닐까요?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건가라는 부분에서 결론부터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제가 토스포럼 연설 때 말씀드린 게 괜히 이제 막 던진 얘기만은 아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고 있고 목적도 해서 이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였는데 총선 중요합니다. 총선 중요하고 저는 이제 한국당에 진짜 불만 많습니다. 벌써 쏙이 막 이렇게 끌어올 때 굉장히 많아요. 화가 날 때가 많고. 그러나 큰 집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력입니다. 그건 틀림없고. 그런데 조금 더 그러니까 긴장을 높이고 밀도가 있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총선을 위해서 요즘은 좀 그게 잦아들었습니다만 그러면은 총선에서 이용만 당하고 끝장난다고 보면 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마저 얘기했습니다. 해본 사람들은 안다. 똥꼬리 입장에서 돌았냐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드디어 정권을 잡았는데 저 세력들의 이제 그 좌익 세력들의 이런 게 후회가 있습니다. 결심도 있고 한 게 김대중 노무현한테 조금 더 잘해가지고 확실하게 할 걸. 그래서 다시 기회가 오면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그런 우를 절대로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 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 이런 것들.
그래서 뒤집어서 표현하자면은 내년 총선은 제2의 3.15 부정선거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결심도 하는 친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을 막 이렇게 뜯어고치고 손질해 나가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예사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쨌든 이제 광범위하게 뭉쳐가지고 좀 거슬러 올라가면 반문연대, 광범위한 그렇게 순박한 어떤 형태, 그 다음에 어쨌든지 자기 뺏지달 국리를 첫 번째로 올려보면서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우고 하는 식의 연대라는 건 백날 내봐도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히틀러가 등장하던 독일의 정치 상황, 좌우 문제는 좀 다릅니다만 독일의 당시에 보수 정치 세력이 이제 대주류, 대본류가 되는 히틀러를 아주 쫄로 알았습니다. 아주 우습게 알고 별것 아니다 뭐 이래서 하면서 누가 이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라는 것은 신분이 고귀하고 교육 수준이 높고 재산도 넉넉하고 뭐 이런 류의 사람이 당연히 하는 그들의 전부물인 걸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히틀러가 상당한 세력을 구축해가지고 차곡차곡 다 장악해 나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히틀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바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그냥 가버리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냥 다 정리되는 겁니다. 손쓸 틈도 없이 끝나버리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제가 이제 유사성, 어떤 분의 이제 표현 들자면 너무 범생이들이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저들도 약점이 있고 그 능수능란 정부가 뭐 아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범생이하고 야수하고 붙어서 싸운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싸움에 총선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뭉쳐가지고 되도록이면은 그런 또 제도권의 중요 승부가 왔을 때는 최대 승리를 확보해낼 수 있는 준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양보할 거다 양보하고 뭐 그런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냐? 강력하게 부딪혀야 된다. 국민들이 대중들의 분노에서 그걸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 조금 앞서가야 됩니다. 너무 앞서가 버려서도 안 되지만 좌익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레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중 추수주의로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추수 꽁무니 따라다니는 거죠. 대중들의 꽁무니만 따라다니가지고서는 대중들이 아무리 분노 이렇게 터뜨리고 하더라도 어린 밥부러치도 없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반발자국은 앞에 가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로 이렇지 않습니까? 분노하는 어떤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죽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들고 나온 그 말 내용을 보면은 좀 맥이 좀 빠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문재인 아웃도 아니고 수도이고 지금은 임명철에 갑자기 힘이 푹 빠지죠. 문재인한테 그냥 바로 들이받아야 된다는 게 광범위한 정서적 분위기인데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반발자국은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대중들을 끌어올리고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현주식의 표현이 맞죠. 민주주의를 문재인이 네가 살해했다, 타살했다. 그래서 그 살인범 타살은 어떻게 됩니까? 잡아다 처형해야죠. 그래서 사실 처단 얘기도 나와야 됩니다. 하야와 수준을 넘어서 타도하자. 최소한 점잖게라도 퇴진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조국 임명 철회가 아니라 조국 임명 철회하면 가만 안 둘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여기까지 이제 철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페이스북에 이제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그리고 정치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승부 승패라는 것은 가장 흔한 것은 장렬한 싸움을 주고받아 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이제 무슨 판타지 이제 영화나 소설처럼 승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대체로 가장 흔한 것은 한쪽에 자멸이 나가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얘기를 한 게 나폴레옹 아주 뭐 참 역시 군사적 전쟁에 개동도 많고 저기 실수할 때는 절대로 말리지 마라. 싸움 많이 해본 사람이죠. 그게 중요한 걸 아는 겁니다. 뭐 그런 것들 놔둔다. 그런데 운동 시합이나 이런 데에서는 자매로 하면은 그렇지 않은 쪽이 일단 이기는 거죠. 근데 전쟁이든 정치든 이거는 그런 건 아니죠. 저들이 패배하고 자빠졌다 자멸했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우리들의 아척의 승리는 아니다. 정치적 승리, 전쟁도 정치적인 거예요. 그 정치적 승리라는 것은 그렇게 주어진 상황, 적의 몰락과 무너짐을 우리의 승리로 굳히는 거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는 뭐겠습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좌익쪽에 이제 비유를 하자면 통일전선 같은 거, 대연합, 통합, 연대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좌익들이 누구보다 그런 거 잘하고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만들어 나가면서 빨갱이들은 통일전선 만들면서 토론 안 합니다. 서로 다르다는 거 다 아는데 뭐 토론할 게 뭐가 있습니까? 공약수만 찾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간단하게. 뭐 그 다툼 벌일 게 뭐가 있습니까?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당, 즉 다시 말해서 지도정당인 공산당, 전위정당 그 당 자체가 없으면 통일전선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중심 세력이 강력하고 굳건하게 구축대가 있느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안 돼가 있으면은 연대, 통합 뭐 이래서 하면서 맨날 모여봤자 자본만 나고 다툼만 벌어지고 갈등만 증폭될 뿐입니다. 그 모여가지고 원래 이해관계와 생각이 다른 것들인데 그걸 모여가지고 토론해가지고 어떻게 일치시킵니까? 그런데 중심이 없으면 그 싸움을 나갑니다. 주도권을 잡으려고. 통일전선 만들 때는 주도권 잡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안 합니다. 지금 왜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을까는 본진이 강력하지 못하고 허약해서 그렇다. 네,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이 지점을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드립니다. 일단 여기서 예.